뉴스루프 타임즈 2023년 5월 1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무역적자 터널을 가고 있다라고 부제를 당분간 좀 붙여봐서 이 대문을 한두 가지 정도 바꿔볼 생각입니다. 2023년도 1분기 영업 잠정 실적들을 주로 이 코스피 상장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몇 차례 이렇게 공시되는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좀 소개를 했었죠. 그 분석이라는 게 특별한 건 없지만 공시할 때 매출액하고 영업이익만 얘기하거든요. 제가 중간에 넣은 것은 영업비용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영업비용은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에 합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GS 리테일, 리테일 업계, 편의점 업계의 이 선두주자입니다. 매출이 2조 7천억 원대를 달성해 가지고 전년 동기보다 4.9% 매출액 증가했는데 영업비용 4%, 0.9%포인트 차이로 영업이익은 109.4%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7%, 전년 동기에는 0.9%. 한마디로 100원짜리 팔아서 1원 70전 벌었다 이런 정도 수준인 거니까 이제 유통업이라는 게 마진이 아무래도 박하겠죠. 그런 걸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형이 2조 7천억 이래서 제조업이 되면은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영업이익일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런 거를 계속해서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도 어떤 유통 계통이긴 합니다만은 매출이 1조 977억 원을 달성해서 17.5% 매출이 크게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더 증가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12.4%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2.4% 하락을 했습니다. 100원 팔아가지고 7원 10전 남았다 이런 얘기죠. 전년도에는 9원 50전 남았는데 이렇게 그냥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SPC 산립 공장 안전사고 때문에 사망사고 나가지고 파리바게뜨를 통해서 여성분들이 불매운동 이런 걸로 작년에 많이 했던 기업입니다만 어쨌거나 그래도 보면은 매출액이 8,321억 원으로서 14.8% 증가했고요. 영업비용이 적게 약 0.1%포인트 차이로 영업이익은 22.4%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가 돼가지고 0.1% 상승했는데 이것도 이제 100원 매출을 했다 그러면은 100원이니까 너무 좀 그러네요. 그냥 100원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00분율이니까. 100원 팔아서 2원 벌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CJ 시푸드 매출액이 351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10.3%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이 6.8%덜 감소했으니까 올랐다는 얘기죠.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가. 그래서 영업이익이 99.1%나 하락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거의 제로 상태가 됐고요. 100원 팔아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이런 성격이 되겠죠. 3.7% 하락을 했습니다. 동원산업, 참치로 유명한 데죠. 영업 매출액이 2,797억 원으로서 2.6% 감소했고 영업비용이 거의 10% 증가해서 영업이익 29.3% 하락을 했고요. 영업이익률 8.7% 하락을 했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이 제조업 성격이라서 그런지 100원 팔아가지고 한 23원 남았다 이렇게 되겠죠. SK케미칼
3027억 원 매출이 일어나서 4% 줄었어요. 영업비용 3.9% 감소를 했는데 약간의 그 이 차이 그것 때문에 그 영업이익은 더 6%로 내려앉았습니다. 영업이익률은 0.2% 하락했습니다. 이노션 매출이 4,596억 원으로서 32.6%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4.3%나 더 높게 증가했죠. 그래서 영업이익 23.5% 감소했고 영업이익률로는 3.1% 하락을 했습니다. TYM 이게 그 농기계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매출액이 2,361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21.4%, 영업비용이 조금 더 증가했죠. 그래서 영업이익 10.7% 감소하고 영업이익률은 그런데 이게 더 감소했으니까 영업이익률은 1.7% 상승했습니다. 매출은 줄었어도 영업이익률은 늘었다. 요거는 좀 고무적인 일인데요. 뭐 그 미국의 그 이 농기계 그 구매 붐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나라 그 농기계가 미국에서는 다들 그 이 대도시 말고 카운티 같은데 말하자면 개별 그 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뭐죠 그 정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꾸는데 이 소형 그 농기계 이런 것들을 매우 선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롱 인더스트리 매출이 1조 2291억 원으로서 3.8% 감소했어요. 영업 비용이 적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가 증가했다는 얘기일 거고 영업이익이 55%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2.7% 떨어졌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다 하락하고 있죠. 작년 동기 대비. CA제일제당 매출액이 7조 711억 원으로서 1.3% 증가했습니다. 근데 영업비용이 4.2%로 더 증가했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42% 떨어졌고 영업이익률로도 2.7% 하락을 했습니다. SK텔레콤 매출이 3조 1173억 원으로서 1.3%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6.5%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1.7%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통화들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어쨌든 영업비용이 좀 뭘로 어떻게 줄였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그 규모가 큰 데서는 조그만 그 차이만 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벌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뉴스로 와가지고요. 평가의 기준은 국익이자 국민의 이익이 돼야 한다.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조선비즈 보도 내용인데요. 윤 대통령 그 새 국정기조 맞추지 못하면 과감히 인사조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9일 브리핑을 했다. 한 1년 되면서 여러 가지 그 얘기했는데 소회도 뭐 어떤 거 뭐 얘기했지만은 주문들을 좀 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정부 잘못된 점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 달라. 탈원전 등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못하고 애매한 스탠스란 게 자세군요.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라. 관료 사회가 무작정 이익을 가져가도 안 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 달라. 요게 뭐 이제 같은 말을 좀 중복해서 한 것 같아요.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그만큼 강조한다는 얘기겠죠.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한다며 문제의식을 정확히 가지지 않으면 변할 수 없다. 뭐 일반 경영에서 쓰는 용어들도 이런 용어를 쓰죠. 문제의식 없이 무슨 개선될 건 없겠죠. 현상을 문제인식을 갖고 보느냐, 그냥 그렇지 않다고 보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죠.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말이 이제 제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이 정권을 교체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일에 대한 평가 기준은 국익이자 국민의 이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 이게 지금 슬프 타임즈 제 그 테마 주제하고 똑같죠. 거기다가 저는 하나 더 얘기해서 국익과 그 기업의 이익까지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바로 국민의 이익인 것이고요. 그 이전에 먼저 이익을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것은 생존이 우선순위다. 그래서 요즘에 서바이벌에 대해서는 많이들 무슨 게임 용어로 알고 있어요. 게임 용어. 게임 용어로 알고 있는데 서바이벌이야말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최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 무슨 뭐 살고 봐야 그 다음에 뭘 개선하든지 말든지 이익을 찾든 뭐 하든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 제가 쓰는 용어로 이펙트 코즈 이펙트, 이런 인과관계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 일본, 미국이 더 강력한 동맹을 맺음에 따라 경계태세에 돌입했다. 텔레그라피 보도 내용인데요. 중국 어디 부분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쪽에서 의견이 나온 모양입니다. 중국은 이제 고도의 경계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 쭉 가져왔는데, 그 굵은 글씨로 한 거, 미국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일본의 고개를 숙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 전 지도자들은 대통령들은 중국을 기쁘게 하기 위해 중국에 고개 숙였다고 그러니까 자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요건 나중에 또 한 말씀 거둘 내용이 있습니다. CCP가 원하는 것은 이런 내용을 보면은 한일 관계 악화였음이 반증된다. 자기네들이 그 한중일 그 세 나라 관계에서 자기네들이 대형 노릇을 계속 하려고 그러면은 그 밑에 애들이 합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분리를 시키고 서로 누가 2등이고 누가 3등이냐라고 내가 서열 2위다, 내가 서열 3위다라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관계가 돼야 중국이 제 원하는 그런 게 되겠죠. 만약에 이 깡패, 조폭 조직이라면은 조폭 조직이 심리나 정치 심리나 뭐 거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부, 미국이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한 중국 수출 면제를 연장할 것을 예상한다. 한국 정부가 그렇게 또 한미 정상회담하면서 많은 걸 요구했고, 정재계가 솔직히 뭐 로비도 하고 있다, 이렇게 뭐 봐집니다. 그런데 이 연장하고 뭐 이런 거 의견이 나오는 것은 현재 이 삼성이 텍사스 칩 공장을 짓고 있고, 또한 이 일본이 뭐죠?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반도체 공장 또 짓고 있고, 그다음에 구마모도, 라피더스 여기 제가 써놓고, 근데 구마모도 공장, 이런 거 가동돼 가지고 본격적으로 생산이 될 때, 또 미국 공장이 준공이 돼 가지고 본격적으로 생산이 될 때 SK도 일부 투자한 거로 알고 있는데, 자관 어쨌든지 간에 그게 이제 중국 공장을 대신해서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일본이 하고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낼 수 있다면은 그때 가서는 완전히 맞겠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 회장 이재용 씨는 지난달 윤 대통령 방미시
이 동행을 했는데 17일째 안 돌아오고 있어요. 어, 예, 생존을 위한 이 행보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게 뭐 기업의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본, 한국 보안칩에 더 가까이 다가서다. 차상미 브런부구 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런 서미트도 있었어요. 재팬 사우스 코리아 서미트 해가지고 세큐리티, 하이테크 인더스트리즈, 사이언스 앤드 테크놀로지, 유스 앤드 컬처, 청년하고 문화, 코퍼레이션,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긴밀하게 연합전선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한미일 북한 미사일 자료 공유 논의, AP통신 마리 야마구치 보도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제 한미일이 이 동맹이 강화되면서 서로 이 국방이나 보안 정보들을 공유 하는, 이렇게 되는 입장에서 또 이 블룸버그 또 이 존 헤르츠코비치의 보도 내용으로는 미국, 일본,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더 잘 추적하고 발사에 대한 대응을 가속하기 위해 레이더 시스템을 연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화나게 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는 앞서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경계태세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얘기한 거하고 다 연결이 돼서 나오는 얘기로 보입니다. 자, 한미 답방 셔틀 외교로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서 마음이 아프다, 이 얘기가 방한 이후로도 계속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요. 그게 상당히 일본 측에서는 관심사인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있었지만 그냥 이제는 딱 끊었는데, 어쨌든 이게 자민당 쪽 입장이 아니고 입헌민주당 오가타 가츠야 간사장의 얘기인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이 그렇지만 마음이 아프다는 것에 대해서 시키는 것은 좋았지만 좀 더 말하지 못한 것인가 하는 생각, 조금 좀 더 얘기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입헌민주당은 아픔을 준 쪽은 잊기 쉽고 주어진 측은 이를 쉽게 잊지 못하는, 주어진 측은, 그러니까 이제 피해를 본 쪽은 쉽게, 아픔을 준 쪽은 잊기 쉽고 주어진 측은 이를 쉽게 잊지 못하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이 그렇게 잊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다가가는 대응이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돈 문제는 마무리했다고 그러지만 돈 문제 마무리가 아니고 그것으로 모두 끝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 나오토 총리 담화는 전에 통전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의 심정을 표명하는 내용을 했었다, 그렇게 되는데, 그 발표 이후에 2년 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을 해가지고 그냥 없었던 일같이 돼버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오카다 가스야 간사장이라는 사람이 모양인데, 근데 여기에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자기네들이 옛날에 대동아 공영을 운영해가지고 동아시아를 제패하던 제국주의였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린 놈이 더 잘 기억하는 거 아니야? 차라리 맞은 놈은 잊고 산다고. 잊고 싶은데 왜 그걸 잊지 말자고 악용하는 게 좌빨들의 전매 특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때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얘기예요. 맞아본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맞아본 사람, 맞은 거는 잊어요. 그러나 내가 가해자로서 가해한 것은 못 잊습니다. 왜 그러냐? 일말의 양심이 있다 그러면 때린 쪽이 그걸 못 잊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못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은 잊지 않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좀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화해와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몇 대에 대한 집안끼리의 왼수지간이라 그래도 그거가 수대에 내려가까지 그 왼수지간으로 지낼 일이 있을까요? 서로 죽이고 죽이는 또 원수 갚는다고 해서 그 중국 무협 영화 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일 관계 그 중국 애들이 좋아하는 무협 왼수 집안끼리 복수를 하고 또 복수가 원수를 낳고 그런 무협 소설 무협 영화 같이 만들지 말자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요일 한국 방문해서 식민지 희생자들의 고통에 대한 동정을 표하는 즉흥적 발언을 했다. 넥스크샤크라는 데서도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아프다.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앞으로 이런 얘기까지 한국 신문에 나온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끔찍한 고통과 슬픔을 견뎌낸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에 대한 표현에 그윤 대통령은 그 기시다 총리의 말에 진정성을 인정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태영호 의원이죠. 저도 태씨 친구가 있었어요. 옛날 어렸을 때 지금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고위직 그 자진 사퇴를 했다 그런 얘기인데 뭔 게 논란이 돼서 그렇게 됐냐 했더니 제주 시민 4.3 제주 시민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 북한의 국가 설립자인 고 김일성 지시로 명백히 촉발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비평가들이 말하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보여준 것에 대해 부분적으로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부분적으로 글쎄요. 제1야당을 JMS DP로 약어로 불렀는데 그 참 말은 시원하게 한 것 같은데 J는 정크, M은 머니, S는 섹스.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크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크라는 게 보통 쓰레기라는 뜻 아닌가요? 쓰레기 비슷한 거. 그 다음에 돈과 섹스 이거에 버무려져 있는 DP 데모크라시 파티 민주당이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제주 뭐 항쟁이라고 역사를 우리나라 교과서까지 했지만은 그게 이제 1945년에서 48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국내의 좌파 공산 세력들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많은 양민이 희생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근본 목적은 남한의 민주정권을 세우려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전화해 줄게. 이럴 때 또 전화 오면은 참, 예, 죄송합니다. 이거 계속 좀 해야 되겠네요. 거의 다 끝나가니까. 러시아의 나토 버전은 붕괴되고 있으며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조차 좌절하고 있다. 인사이더 시나드 베이커.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러시아 외에도 CSTO는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무조건 스탄자 들어가는 데는 과거 고대사로 가면은 뭐 생김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우리하고 선 고대사에서는 다 연결돼 있다. 언어적으로 투르크 계통의 언어로는 왜냐 그러면 스탄이라는 게 스탄이라는 게 우리 그 훈민정음의 땅으로 돼 있는데 그게 훈민정음에는 시옷 디귿 당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당이라고 발음이 옛날 후민족음 발음 때는 스당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게 이제 그 이 중앙아시아 쪽에서는 받침들이 좀 빠지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소리 글자다 보니까 그래서 스탄 그다음에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렇게 되면은 그대로 가면은 전부 다 연결고리가 있다. 그래서 일부 국내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이라고 책을 쓴 정치 외교학 김정민 박사라는 사람도 있다는 거 참 고대사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준 그런 것도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연속해가지고 지금 뭐 러시아 연방이 아니고 그 나토와 같은 그런 그쪽이 약간 결속력이 떨어져 가고 있다 그런 얘기 같아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관계가 좀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북한이 이 전승절 때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무조건 항복한 날 러시아에서는 하루 뒤 5월 9일 날 기념되고 있는데 신성한 투쟁 칭찬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이 보냈다. 그러니까 그 푸틴이 외로울 것 같으니까 김정은이가 좀 위로를 좀 보내는 것 같아요. 의외로 러시아가 한반도의 그 두만강 사이로 해서 국경이 접해진 그런 상태가 됐죠. 러시아의 동진 그게 또 그 러시아 내에서도 백색계와 적색계의 이 전쟁이 내전이 있었고 백색계가 다 지면서 적색 적군파가 승리를 하면서 이 소련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된 건데 거의 뭐 홋카이도 위까지 감차카 반도 뭐 연해주까지 다 러시아가 먹은 상태에서 한반도하고 국경이 많이 맞닿아 있다는 게 또 새삼스럽습니다. 최재천 생물학 진화 생물학인가요? 그 유명하신 분이 그 유튜브에 한 얘기인데 어, 다이아몬드 교수를 그 청균세가 나왔을 때 그 인터뷰 해달라 출판사에서 그래서 이 대화했던 내용들을 소개하는 건데 뭐 딴 건 다 생략하더라도 그 다이아몬드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미국과 중국에 비하면 한국은 약소국이 틀림없다. 한국의 상황, 한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균형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밸런싱 액트가 아닐까 한다. 이게 2019년 10월 30일째 기자 간담회 중에 얘기했다는 거를 최지천 교수가 소개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절대 정의할 수 없습니다. 밸런스라는 게 양다리하고 무엇이 다르냐. 양다리 걸치는 거하고 똑같다. 이섭 우화한테 좀 다시 이섭 아저씨 한테 가서 동화책을 다시 봐라. 다이아몬드 교수는 박쥐가 되려는 얘기냐 우리한테. 그리고 이런 문명의 붕괴라든지 청균세에 대해서도 한국에 대한 내용은 뭐 그렇게 많이 못 썼는데 그저 칭찬해 주는 건 한글이 좋다 그런 정도만 간단히 얘기를 한 거고 또 일본 문화는 솔직히 뭐 한국에서 넘어간 것까지 이런 거는 잘 소개했는데 자기가 그 책을 쓰는데 한국에 대한 정보는 너무 부족했던 거는 솔직히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다 그러네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서 밸런싱 액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문정권 때는 통용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관 반대입니다. 이런 아무리 석하게 얘기라 그래도 전혀 이런 사람의 얘기를 어, 생물학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이거 정치적인 발언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국하고 잘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버리거든요. 매우 곤란한 방송이었습니다. 대통령실로 치면 용산관이 어떨까? 제가 한번 한 페이지를 만들어 봤어요. 자, 옛날에는 청와대 하면은 뭔 뜻인지 알았죠. 지금 대통령실 하면은 그냥 그 뜻은 알겠는데 청와대 같은 맛은 안 나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실을 백악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흰 색깔을 칠해가지고 백악관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옛날에 그 저기 국방부 청사인데 그냥 용산실이라고 하면 용산관 뭐 그냥 그 전에 그 호칭도 공모를 했던 모양인데 현재는 선 용산 대통령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인데 그냥 용산관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본이 군사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기록적인 방위 명령을 기대하고 있다. 자관 일본이 방임이 쓰면서 미쓰비시 중공업이 방산업체 2차 대전 때 뭐 가장 군수물자를 많이 만들어낸 데니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독점기사라고 한때 평화주의자였던 일본을 군사강국으로 만들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해가지고 타임지에서 표지 인물로 좀 이렇게 그 상징적으로 아마 그 포즈 취해달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한번 난 적이 있는데 총리가 된 이후로 이게 언제 찍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세계 3위 경제대국을 군사력을 갖춘 세계적인 강국으로 되돌리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측 입장에서는 북한 뭐 이런 데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주요 위협은 중국에서 온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군사 강국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만 유사에 대해서 상당히 하는데 대만을 우리나라보다 70년 이상 더 이 식민 지배를 했던 그런데 말이죠. 근데 거기가 그 잘못되는 것을 매우 그 자기네들이 침략 그게 뭐 열도로 다 연결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이 남중국해부터 해가지고 대만에서부터 쭉 일본 열도까지 연결되는 섬들 관계 뭐 이런 거로 봤을 때 일본은 아주 민감하게 대만 유사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대만이 침공을 받으면 일본이 침공을 받은 것처럼 인식을 하는 모양입니다. 한국은 아닌 모양이죠. 한국은 아닌 모양이죠. 한반도는 자기네들이 식민지를 그거는 식민지라기보다도 그렇죠. 그거가 이제 남들하고 얘기할 때는 분명히 근데 총독을 둔 건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한일 합방이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아예 그냥 그 대만은 지배 목적으로 총독이 갖고 이름은 다 같이 총독이라 하더라도 어떤 이 식민지를 만드는 방법론이 틀렸던 거로 봐집니다. 한국을 먹는 과정, 대만을 먹는 과정 이런 것도 누구 전문가가 좀 비교를 해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번 주에 중국과 미국의 부채 문제가 G7 재무장관 회담을 지배할 수도라는 뉴스를 로이터 기하라 레이카와 가치모토 떼츠시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중국도 문제고 그 다음에 미국도 문제다. 그 다음에 중국도 부채 문제, 미국도 부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관 뭐 말들을 좀 뭐 전문적으로 썼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이게 이제 목요일 내일이네요. 일본 니카타시에서 시작되는 3일간의 회의를 이런 주제들 때문에 그 회의가 무색하게 될지 모른다. 근데 뭐 어쨌든지 간에 뭐 한번 읽어 보는데 해서 그런 어떤 상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은 거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G7 재무장관 회의도 결론적으로 가면은 자관 미국 이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란 얘기네요. 이거 그 채권 갚으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이제 이게 동맹 관계가 끊어진다 이런 정도까지 되는 건데 일본에게 가장 골칫거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채권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이제 중국 경기 둔화 조짐이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뭘로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결론적으로는 회담 의제는 G7이 중국에 대항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정치화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